네, 강연 잘 들려주신 이영종 기자님께 큰 박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뒤에서 들었는데 저도 몰랐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고, 학교에서는 정말 배우지 않는 것들, 그리고 뭐 신문을 찾아봐도 책을 찾아봐도 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참 흥미롭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가장 좀 흥미로웠던 관점은 통일 그리고 북한 문제를 이 여성의 관점에서 이런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리설주에 대한 얘기가 강연 마지막쯤에 나왔었잖아요. 저는 리설주는 사실 우리로 치면 연예인 같은 위치인 거잖아요. 그런데 연예인 정도의 이런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퍼스트레이디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김일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김일성은 뭐 같이 빨치산 동료였던 김정숙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했고, 또 그 후처인 이제 김성애도 타이피스트, 자기가 데리고 있던 비서였는데, 김정일은 조금 좀 특이했어요. 사실상의 이제 첫 여자였던 성혜림이라는 여자는 원래 배우였어요. 배우. 영화 배우고, 아주 배우도 보통 배우가 아니고 60년대 북한에서도 유명했고 푸놈펜 국제영화제에도 이렇게 나갈 정도로 아주 유명한 배우였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인데, 그 성혜림의 이제 집에 자기 친구가 있으니까 이제 그 친구 집에 드나들다가 친구의 형수한테 이제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동당을 통해서 이제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성혜림이랑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69년부터. 그래서 그 남편인 이평이라는 사람은 기록에 보면 이 예쁜 아내를 잃은 그 슬픔 때문에 대동강에 투신해가지고 자살한 걸로 나와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그 성혜림이라는 여자가 금방 좀 시들해지니까 지금 김정은의 생모죠. 고영희도 이제 만수대 예술단의 그 무용수였거든요. 그렇게 됐고, 근데 또 김정은도 이상하게 이 가수 출신인 이설주하고 이렇게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읽은 기사에서는 이 김정일이 아들 김정은의 이 아내감을 찾으라는 특명을 내렸는데 처음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이런 지성과 미모를 고려를 해서 10명 정도를 뽑았는데 마지막 관문인 순결성 테스트에서 조금 미흡한 성적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악단의 단원들은 애초에 10살 이전에 선별이 돼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육성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관문인 순결성 테스트도 잘 통과를 하고 이런 게 가능했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글쎄요, 거의 이제 북한 얘기가 이렇게 흐르다 보면 야당과 실화 뭐 이런 수준으로까지 이제 흐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또 검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게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고, 이런 권력 핵심부 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집의 며느리가 저 사람이 왜 저 집 며느리가 됐지 이거 알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원래는 그 이설주는 우리 고등학생일 때 인천에도 왔었잖아요. 응원단으로. 인천에도 응원단 왔었고, 이렇게 인물이 이렇게 출중하거나 이러진 않은데, 이제 은하수 관현악단의 가수로 활동하면서 좀 이름이 날렸고, 아마 추정컨대는 은하수 관현악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하는 게 이제 아까 최용해라든가 장성택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이 저녁 때 이제 술 파티하고 이럴 때 그런 친구들을 이제 부르는 거죠. 부르고 이러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김정은이가 좀 거기서 이제 노래를 부르거나 이러는 이설주한테 좀 마음을 뒀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선반이나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아직 어느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우리의 경우 이 정치인이나 지도자의 경우에는 여자 관계 같은 것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 정치인 혹은 지도자가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든지 아니면 뭐 이혼을 겪는다든지 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되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듯이 김정일의 경우 그렇게 성혜림을 쟁취했다가도 조금 시들해져서 다시 이제 고영희를 취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김정은의 경우에도 리설주가 조금 시들해지면 또 퍼스트레이디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이제 그 김정일가의 여인들이라는 게 이제 지금 뭐 평양 로얄 패밀리라 그러는 그쪽의 여자들 얘기를 좀 많이 다룬 이런 책인데 거기에도 이제 그렇게 썼어요. 과연 이설주가 이렇게 김정은의 마음을 후계자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아가지고 평양판 신데렐라가 됐는데 이게 언제까지일까? 아버지나 이런 전례로 보면 최고 지도자의 사랑이 식을 때까지다. 그 유효 기간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뭐 여러 가지 여성 편력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뭐 기쁨조가 있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로 놓고 보면 김정은은 조금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는 그건 것 같아. 이설주를 자기 부인이라고 관영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저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한 거는 쉽게 자기가 뭐 딴 여자로 이렇게 또 바꾸거나 이렇게 쉽지 않게 이미 자기가 좀 해놓은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제가 커플 시계 얘기했죠. 커플 시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커플 시계를 항상 차고 다니더라고. 막 이 팔목이 살이 쪄가지고 막 빵빵한데도 항상 차고 다니는 거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느 날 그거 안 차고 다니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서운하죠. 근데 항상 차고 다니고 또 부인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같이 다니고 이러는 거 보면 그런 부분은 아버지랑 달리 좀 상당 부분 갈 것 같아요. 이 김정은의 순정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는 뭐 우리 모두 모를 일이 되고 네. 아마 좀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 몇 개 더 받기 전에요. 아까 전에 문화상품권 아쉽게 놓치신 분들 계실 텐데 이벤트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영중 기자님 강의 들으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처음에 나눠드린 요 안내문에 보면 핸드폰 번호가 뒤에 적혀 있어요. 여기 북한 인권 한 줄평 4번 밑에 번호 2개가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 북한 인권은 무엇이다 라는 한 줄에 장문을 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별된 분들께는 또 5분을 골라서 저희가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꼭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제가 몇 개 더 드려볼게요. 기자님께서는 북한에 직접 취재를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몇 번 정도 다녀오셨나요? 저는 사실 그 북한 지역에 들어갔다 온 횟수로 하면 한 50차례 정도 되는데요. 한 30번 정도는 금강산에 이제 이산상봉 취재라든가 이런 거 여러 번 있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진짜 북한을 몇 번 갔다 왔냐 이러면 한 20번 정도, 평양을 한 7번 정도 갔다 오고 지방 도시를 많이 다녀본 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방문은 몇 년도 오셨나요? 첫 방문을 98년 8월에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저희 중앙일보 회장인 홍석현 회장하고 또 그분 누님이죠. 그 삼성 홍라희 씨 거기 그분들 모시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첫 방북 때부터 좀 북한이 되게 많은 걸 보여주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게 좀 색다른 점이었죠. 네, 기자님이 북한을 어쨌든 총 50회 정도 방문하셨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학생들이 입이 떡 벌어졌는데요. 사실 북한 가장 가까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방문한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입을 떡 벌어지게 하는 그런 소식인데 기자님도 이런 처음 방문하실 때라든지 긴장이 되시거나 하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갈 때는 누구나 다 못 따라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 98년 8월에 제가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뭐 그래도 신변보장 이런 거 받고 이렇게 갔지만 그해 11월 18일에 우리 금강산 관광이 처음 실시됐거든요. 저도 이제 그 첫 배를 타고 갔다 왔는데 18일날 7시에 이제 동해항에서 그 금강호라 그래서 한 1,300명이 타고 갔어요. 거기 취재 기자들이 탔는데 다
다들 그 회사에다가 돌아오지 못할 경우에 가서 만약에 억류되거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그 비상 플랜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는 핸드폰 같은 거 다 이제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각 언론사마다 뭘 가져갔느냐, 인마셋이라 그래서 그 국제 해사 위성 기구에서 그 배 위에서 무선 통신할 수 있게 비상시에 그런 통신 장비가 있어요. 이런 함으로 돼 있는 그걸 하나씩 다 갖고 갔어요. 그래서 지시가 뭐였냐? 만약에 북한이 억류하거나 북한이 위해를 가하려고 그러거나 빠져나올 수 없을 때는 무조건 배 갑판으로 올라가서 서울로 전화를 해서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려라.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런 생각하면 좀 우습기도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게 되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가족분들도 걱정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돌아오지 못하는 게 저희 아닐까 어머님 하는. 되게 걱정 많이 했고 저 그때 아기가 어렸었는데 저희 집도 이게 뭐 얘들을 또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했었죠, 사실은. 네, 김정은이 집권을 한 게 2012년이었죠. 2012년. 저도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집권하기 전에 이 어떤 지도자가 김정일의 뒤를 이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뉴스가 참 많이 나왔었고 네. 초반에 공개된 사진은 상당히 좀 핸섬해 보이는 사진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일성, 김정일의 모습을 떠올리면 좀 잘생긴 것과는 거리가 먼 지도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다음 지도자는 굉장히 핸섬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를 네. 했는데 막상 공개된 이 3대 지도자의 모습을 봤더니 영락없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같은 이런 뚱뚱한 모습이었거든요. 나름 저게 그 북한에서는 좀 통하는 얼굴인데요. 사실은 여기 남쪽의 그 젊은 여성들이 조금 비호감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얼굴이 크고 뭐 이런 형태인데, 근데 저게 이제 원래 김정은이 그 스위스에서 유학할 때 베른의 그 국제학교에서 유학할 때 이렇게 보면 얼굴이 뭐 저렇게 뚱뚱하거나 이러질 않아요. 그런데 엄마를 봐도 스타일이 뭐 엄마가 좀 나중에는 후덕해졌지만 사실은 되게 얄쌍한 이런 스타일인데 기본적으로 할아버지인 김일성과 좀 유사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좀 많이 먹고 이래서 살을 찌웠다는 거. 그래서 그 바로 친형이죠. 김정철 그 영국의 뭐 그 공연 보러 나오고 이러는 친구 보면은 되게 핸섬하잖아요. 김정은만 좀 이렇게 일부러 살을 찌운 거 한 130kg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네, 그 할아버지를 닮게 성형을 했다 뭐 이런 소문도 아니, 있었죠. 성형설까지도 있었어요. 성형설까지도 있었는데 우리 쪽의 성형외과 의사들도 뭐 그런 걸 뭐 제기할 정도로 조금 있었는데 확인은 뭐 되지는 않죠. 아무래도 뭐 박수 치는 모습까지 네. 똑같이 김일성의 모습을 따라한다는 이야기도 처음에 있었죠. 등장할 때는 박수 치는 거, 걷는 거, 뭐 이런 아까 그 밀짚 모자 같은 거 쓰는 거라든가 이런 제스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워낙 어린 나이에 집권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의식한 게 아닌가, 어린 지도자로 보여지는 걸 좀 경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굉장히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도 조금 이 북한 정권이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개방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집권 4년차가 됐는데요. 그때 기대와 비교해봤을 때 지금 김정은 정권의 모습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죠. 우리가 그 해외 유학하고 또 아무래도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 사회를 또 남북관계를 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 해외 유학이라는 게 꼭 그렇지가 않대요. 우리 크메르루즈,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처럼 이렇게 대학살을 했던 또 아프리카의 이런 그 아주 잔혹하게 이렇게 통치를 하는 독재자들 중에도 영국의 이런 명문 이런 데서 유학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 서방에서 유학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를 좀 높였던 게 좀 잘못이 아니었나. 근데 김정은이 우리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젊은 지도자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쿠바라든가 뭐 이란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할 테니까 조금은 좀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네. 생활 태도에 대한 지적도 사실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좀 여성 편력이 네. 심하다는 것이나 술을 좋아한다 이런 풍류를 너무 지나치게 즐긴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김정은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그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조금 이제 아까 뭐 목함지뢰라든가 이런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그 김정은으로서는 엄청 스트레스 받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처음에 목함지뢰를 묻었다. 뭐 김정은 몰래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남쪽이 발칵 뒤집혔다. 그럴 때 처음에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잘했어. 한 방 매겼어. 잘했어.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뭐 이것 때문에 궁지에 몰리고 비난 대북 방송까지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야, 꼭 그랬어야 됐냐? 그 어떤 녀석이 그거 쓸데없는 도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냐? 이렇게 됐을 거고 그 과정에서 아마 김정은이가 상당히 좀 지금도 이게 안 좋을 텐데 최근에 이제 정보 당국에서 하는 얘기는 김정은이 무척 좀 신경질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포악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김정은 자체가 지금 뭐 아버지 같이 그렇게 막 여성들 뭐 해가지고 뭐 파티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적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밑에 부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너무 이렇게 어렵게 대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뭘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조언을 할 수 없는 아무 누구로부터도 조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김정은으로서는 가장 불행한 일일 수 있죠. 네, 그런 젊은 지도자라는 것에 대한 오히려 지나친 경계 때문에 네. 이런 50대, 60대 밑에 이런 장군들에게도 네. 야, 너 이렇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일도 흔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북한이 이제 TV 여러분들 하면 TV에 이제 그 뉴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김정일이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막 나오죠. 북한 방송에 물론 연설 때 뵙고 김정은이가 아까 부대 방문해가지고 뭐 아니면 공항 건설하는 데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 영상으로는 나오지만 목소리는 안 나와요. 음성은 제거된 화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우리 또 국정원이 어떤 국정원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고 또 음이 소거된 그 입모양만 보고도 무슨 얘기하는지 이렇게 다 알아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동원해 가지고 또 이걸 분석해 보니까 욕을 엄청 많이 한대요. 욕을 그 나이 많은 분들한테도 뭐 이 자식 저 자식 하면서 되게 막 듣기 험악한 욕을 한대요. 네. 자, 그러면 이제